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그날도 바람이 얼굴을 날카롭게 스쳐 지나가며 회색 건물 사이로 불어왔다. 차가운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이건가요? 며칠 전 정신과 의사가 던진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다. 33, 광고 대행사의 젊은 이사.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물로 보았다. 하지만 정작 도연은 몇 달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도연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기를 꺼두고 노트북을 닫고 옷 몇 벌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빌딩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나무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버스에서 내려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남기며 걷기 시작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다. 오랜만에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는 생각했다. 이런 공기도 있었지. 눈 덮인 산비탈 아래 작은 간판이 보였다. 숨차. 조용한 한옥 스타일의 찻집이었다. 어디선가 은은한 차향이 풍겨왔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조용한 음악과 나무의 향기가 그를 맞았다. 가게 안은 작고 아늑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으로 쓴 문장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는 곳.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단정한 못이 옷을 입은 여자. 긴 머리를 말아올리고 눈빛은 맑지만 깊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하였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자리로 안내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강원도에서 직접 딴 찻잎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도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입에 댔다. 쓴맛보다 깊은 향이 먼저 입안을 감쌌다. 그는 알 수 없는 편안함에 눈을 감았다. 며칠이 흘렀다. 도연은 찻집 근처의 작은 민박에 머물며 매일 숨차에 들렀다. 아침이면 눈을 쓸고 낮엔 조용히 차를 마셨다. 밤에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은하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차를 내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었다. 그녀의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도연에게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도연은 찻집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은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차를 따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5살 때 부모님은 절절에 맡기고 떠났어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은하는 조용히 찻잔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다. 차는 말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데워줘요. 천천히 드셔요. 그 말에 도연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 속엔 판단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를 바라보는 따뜻함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눈이 내렸다. 도연은 찻집 마당을 쓸며 은하와 나란히 서 있었다. 말없이 쓸던 빗자루가 잠시 멈추자 그는 조용히 물었다. 예, 이 찻집 이름이 숨이에요.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숨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녀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도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여기에 조금 더 머물러도 될까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얼마든지요. 도연은 몰랐다. 그 찻집에서의 하루하루가 그의 삶을 천천히 바꾸어 놓을 거란 것을. 그리고 조용한 여자 은하가 그의 삶 속에 어떤 빛이 될지 아직은 몰랐다. 하지만 그날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는가?
도연은 어느새 매일 아침 순차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특별히 할 일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저 찻집 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어디선가 꺼내온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적곤 했다. 은하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도연에게 점점 익숙해졌다. 물을 끓이는 소리, 찻잔을 조심스럽게 놓는 손길, 차를 따를 때 나는 은은한 향기. 그 모든 것이 도연의 하루를 조용히 감싸주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리던 오후였다. 도연은 유난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은하에게 물었다. 은하 씨는 왜 이곳에 혼자 살아요? 은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눈을 마주친 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도망쳤어요. 아주 오랫동안.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찻잔을 입에 대고 그녀의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다. 어릴 적 동생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제가 데리고 나간 날이었죠. 그녀는 미소 짓듯 그러나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뒤로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 여기로 왔어요. 매일 같은 찻잎을 우려내고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 아이를 떠올렸죠.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다. 누군가의 상처가 자신의 상처를 불러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고요를 인정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며칠 후 도연은 근처 산책길을 걷다가 작은 절을 발견했다. 절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작은 종소리만이 바람에 실려 울리고 있었다. 그는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플까? 그때 어디선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마음이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절의 한 스님이 미소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과거를 끌어안고 살면 현재는 늘 그 그림자 안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이지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님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며칠 뒤 도연은 찻집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가져왔다. 찻집 한켠에 놓인 빈 병에 그 꽃을 꽂으며 말했다.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이 자리를 남기고 싶었어요. 은하는 물었다. 누구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차를 내리며 말했다. 그 마음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이 작은 찻집에서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도연의 마음을 바꾸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로 위로하려 하지만 때로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게 더 깊이 스며든다. 그리고 은하가 도연에게 해주는 건 바로 그런 종류의 위로였다. 어느 날 도연은 서울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안에는 낯익은 필체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도연아, 우리는 항상 미안했다. 어떤 말로도 너에게 닿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 편지를 보낸다. 그는 편지를 읽다가 중간에 접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부모였다. 그가 원망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다. 며칠 전 은하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했던 말.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무심코 들었던 말이 이제는 선명하게 꽂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에게로 다가갔다. 그 편지 은하 씨가 받아줬어요?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당신은 아직 그 상처를 들여다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당신이 스스로 그 문을 열 때까지. 도연은 말없이 찻집을 나섰다. 바람이 불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한참 동안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안에 있던 오래된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저 오래된 얼음이 해질 무렵의 햇살에 녹는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그는 숙소에 돌아와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받는 이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문 앞에 섰다. 그날 이후 도연은 차츰 자신의 감정과 마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적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숲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은하는 예전처럼 조용히 그의 곁에 있었다. 더 가까워진 것도 더 멀어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서로의 고요를 인정하고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은 은하에게 말했다. 서울로 다녀와야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질문도 어떤 반응도 없었다. 그저 그의 결정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다. 돌아올 거예요. 이젠 도망치는 게 아니라서요. 은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건 이미 반은 치유된 거예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 도연은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여전히 손끝이 떨렸고 마음 한편은 복잡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연은 오랜만에 부모가 살고 있다는 낡은 집 앞에 섰다. 오래된 벽, 낡은 현관문, 그리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다.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잠시 도연을 알아보지 못한 듯했지만 곧 눈가가 젖어들었다. 도연아, 짧은 호흡, 무거운 침묵.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서자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와라.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묻지 않으려고. 얘였는지도 어떻게 살았는지도. 저는 그냥 그때의 저를 놓아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듯 말했다. 정말 미안했어. 매일 밤 기도했어. 내가 어디서든 살아있기를.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다. 그 침묵 속에도 감정이 있었다. 후회, 슬픔, 죄책감, 그리고 아직은 서툰 사랑.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집을 나서며 말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아주 다 괜찮진 않지만 그래도 한 발은 나아갔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작은 찬압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반찬이야.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고마워. 서울역에서 강원도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숨을 쉬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는 과거로부터 도망쳤지만 지금은 그것을 안고 앞으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다시 숨차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를 보자 고개를 들고 짧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도연은 그 인사에 묘하게 뭉클해졌다. 다녀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며칠 동안 적지 않았던 페이지를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과거를 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짐이 아니라 나를 이끈 흔적이다. 나는 그 안에서 길을 찾았다. 도연은 강원도로 돌아온 이후로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한 마음으로 지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찻집 앞마당을 쓸고 은하와 함께 차를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서로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있었다. 도연은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감정을 숨기고 의미 없는 일에 몰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이 아니었다. 어느 날 도연은 우연히 찻집 서랍 안쪽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자신이 받았던 편지와 같은 필체에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다. 날짜는 2달 전.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의 것이었다. 그의 손끝이 멈췄다. 편지를 천천히 펼치자 익숙한 이름과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가 혹시 아직 당신 근처에 있다면 제발 전해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그 아이를 잊지 않았고 찾고 있다는 거려. 도현의 눈이 커졌다. 이 편지는 은하가 이미 자신의 부모와 연락을 했고 심지어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용히 봉투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하는 주방 쪽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은하 씨. 그녀는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웃었다. 무슨 일이에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 부모가 누구인지. 은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주전자를 내려놓고 그의 앞에 섰다. 그들이 먼저 저에게 연락했어요. 우연히 이 근처에 왔다가 제 찻집을 들렀고 제게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억지로 과거와 마주하게 하는 건 때로는 더 큰 상처를 남겨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키고 있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까지. 그건 당신의 판단이잖아요. 제 감정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었나요? 은하는 침묵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찻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정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있다가 주머니 속에 있던 노트를 꺼내 적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아픔을 존중해줄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신뢰가 어긋났을 때 상처는 배가 된다. 그날 밤 그는 찻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박집으로 향해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걸었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은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건 진실보다 진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조용히 짐을 쌌다. 작은 배낭 하나, 노트와 펜, 그리고 어젯밤 적었던 종이 한 장. 그는 찻집 앞에 멈춰섰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조용했다. 문 앞에 종이를 조심스레 끼워 넣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기대고 싶었던 방식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리를 두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도연은 다시 숲길을 따라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멀리 절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절에 도착하자 낯익은 스님이 조용히 그를 맞이했다. 다시 오셨군요. 네, 잠시 머물고 싶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연은 절의 작은 방 안에서 초를 켜고 노트를 펼쳤다. 아무 말도 적지 못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썼다. 누군가를 믿었다는 건 나도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절에서의 이틀을 말없이 보냈다. 낮에는 마당을 쓸고 나무에 기대어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겼고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 무엇이든 묻지 않는 사람들. 그곳은 도연에게 꼭 필요한 쉼이었다. 세 번째 날 아침, 스님이 그에게 다가와 차를 건넸다. 차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자 도연은 자연스레 질문이 떠올랐다. 스님은 누군가의 진심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진심이란 건 때때로 칼이 되기도 하지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상대가 받을 준비가 안 되었을 땐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칼은 누구도 악의로 휘두르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대신해서 결정했어요. 전 그것이 아팠어요. 그 아픔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아픔이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판단하게 하지도 마세요. 스님의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어올렸다. 그날 오후 그는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다. 상처란 건 누군가가 일부러 남기지 않아도 생기는 것이고 용서란 건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란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절을 떠나기 전 그는 노트 한 장을 찢어 스님의 서가 한편에 남겼다. 고요 속에서 진심을 다시 배우고 갑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숨차는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불은 꺼져 있었다. 무심코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문 옆 작은 나무 상자 안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는 걸 발견했다.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현 씨께. 만약 당신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 글을 읽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 거라 믿고 남깁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도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말하지 않은 건 배려였다고 믿었지만 그것조차 저의 해석이었겠죠. 저는 당신이 떠나고 난 뒤 비로소 저 자신과 마주했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평온이 당신과 함께하면서 흔들렸다는 걸, 그 흔들림이 싫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길 바랍니다. 은하. 짧은 글이었지만 그 글 속에는 그녀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 어딘가가 조금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찻집 마당에 들어섰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익숙한 화분들과 벤치, 그리고 나무의 향기가 여전했다. 그 자리에 앉아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메모를 남겼다. 당신의 흔들림 덕분에 나도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 자리가 남아 있길 바랍니다. 며칠 뒤 도연은 마을의 오래된 빈집을 임대했다. 넓지는 않았지만 작은 방 2개와 마당이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다. 낡은 나무 가구를 손보고 책장을 만들고 다락방에는 조용한 글쓰기 공간을 마련했다.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리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건 이 공간에 누군가가 와서 잠시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꼭 말이 필요하지 않아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그는 그 공간의 이름을 숨의 집이라 정했다. 한 달 후 그는 작은 종이 간판을 마을 입구에 세웠다. 잠시 쉬어가세요. 따뜻한 차와 조용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았다. SNS에 홍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명, 2명씩 사람들이 찾아왔다. 지나가던 등산객, 혼자 여행 온 청년, 글을 쓰다 막힌 작가. 그들은 그곳에서 말없이 차를 마시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고 조용히 떠났다. 어떤 이들은 작은 메모를 남기고 갔다.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도연은 그 메모들을 나무 액자에 넣어 천천히 벽에 걸었다. 그것은 그의 회복의 기록이자 누군가에게 건넨 조용한 위로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누군가에게 조용한 등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숨의 집이 문을 연 지도 2달이 지났다. 도연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찬물을 끓이고 작은 탁자 위에 노트를 놓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말없이 앉아있다가 떠나는 이들도 있었고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사라지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돌아갈 때는 조금은 부드러운 눈빛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눈이 내리기 시작한 때였다. 도연은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을 풍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여기가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내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따뜻한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작은 책과 펜을 꺼내 들며 자리에 앉았다. 차가 나올 때까지 말이 없었고 차를 받자마자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기자 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성과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기사 하나 쓰는 게 사람의 상처를 들추는 일이란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때로는 멈추는 것도 용기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근데 멈췄더니 더 외로워졌어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잘 알고 있었다. 멈추는 것은 용기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고독 속에서 자신과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은 때로는 무엇보다 고통스럽다. 그날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숨의 집에 머물렀다. 아침이면 조용히 글을 쓰고 오후에는 숲길을 걷고 밤이면 도연과 함께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이름은 묻지 않았다. 그녀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고 있었다. 어느 밤 눈이 많이 쌓인 날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연 씨는 왜 이곳에 있나요? 도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요. 찾았나요? 찾는 중이에요. 때로는 찾았다고 느끼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그 말 위로가 되네요. 도연도 웃으며 말했다. 완전히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찾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괜찮아지니까요. 며칠 후 그녀는 숨의 집을 떠났다. 가기 전 작은 쪽지 한 장을 남겼다. 내가 다시 글을 쓰고 싶어졌다면 아마 그건 이곳 덕분일 거예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그 쪽지를 벽에 붙이며 생각했다. 이곳은 점점 누군가의 첫 문장이 시작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척 기뻤다. 하지만 밤이 되자 고요한 방 안에서 은하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 그녀의 편지, 그리고 그의 이별. 그 기억은 이제 날카롭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를 톡 건드리는 감촉으로 남아있었다. 도연은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침묵을 그리워한다. 말없이 옆에 있어 주었던 그 시간들을.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리움은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순간에 진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숨의 집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숨을 쉬게 해주는 공간이었지만 때때로 그 숨조차 먹게 할 만큼 진심이 스며드는 순간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었다. 요청하신 대로 문자만으로 구성된 텍스트, 이모지 및 특수기호 없이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줄바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화, 흔들림 속의 중심.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다. 눈은 덜 내렸고 바람은 덜 매서웠다. 숨의 집의 마당에선 작은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도연은 매일 아침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삼았다. 삶이란 결국 그런 것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변하고 아주 천천히 나아가는 것. 도연은 이제 그 속도를 조급해하지 않게 되었다. 숨의 집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다양해졌다. 말없이 하루를 보내고 떠나는 사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사람, 펜을 잡은 채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사람.
도연은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침묵과 눈빛으로. 어느 날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다. 낡은 재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문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았고 몇 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해가 질 무렵 도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기 내 딸이 잠시 머문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자였고. 도연은 그 순간 그녀가 남긴 메모를 떠올렸다. 기자. 글을 쓰고 싶어졌다고 말했던 그 여자. 기억합니다. 조용하고 깊이 있는 분이었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가 여기에 머무른 시간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에 도연은 마음이 울컥했다. 숨의 집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었음을, 또 그것이 한 가족에게는 안도의 숨이 되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그동안 받은 메모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고맙다는 말, 잊지 않겠다는 말,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말. 그는 벽 한편을 비워두고 그 글들을 차례로 붙여나갔다. 누군가의 회복이 이곳에 남아있다는 흔적처럼. 며칠 뒤 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숨의 집을 찾았다. 글쓰기 수업의 일환으로 조용한 공간을 빌리고 싶다고 했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놀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짧은 글을 썼다. 한 아이는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가끔 숨이 막힌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그런데 여기 오니까 숨이 조금 편해졌다. 도연은 그 글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이의 고백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그 한 줄이 오히려 어른들의 긴 고백보다 더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숨의 집에 작은 노트 한 권을 두었다. 누구나 익명으로 감정을 적어둘 수 있는 책. 그는 그 노트를 마음의 방이라 불렀다. 놀랍게도 그 노트는 며칠 사이에 다양한 글들로 채워졌다. 이별이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이었다. 나를 미워하는 건 나뿐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위로일 줄이야. 도연은 그 글들을 보며 다시 펜을 들었다. 그는 예전처럼 긴 글을 쓰지는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맴도는 문장을 짧게, 담백하게 남겼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과거엔 자신의 이야기를 잊고 싶어 글을 썼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도연에게 새로운 의미의 삶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익숙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다. 마당에 피어난 매화의 향기였다. 그 향기는 은하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찻집 마당에 심었던 매화나무. 봄이 오면 꽃이 필 거라며 웃었던 얼굴. 도연은 문득 그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저릿해왔다. 그녀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허전해졌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리운 건 그녀인가? 아니면 그 시간인가? 정답은 없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리움은 여전히 그를 사람답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마음의 방 노트에 글을 남겼다. 그리움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상처받고도 여전히 누군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나는 지금 충분히 살아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어느 날 도연은 숨의 집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선 것을 보았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명함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연님 맞으신가요? 저희는 지역문화재단 소속인데 이곳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설명을 이어갔다. 숨의 집이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단순한 찻집이나 게스트하우스를 넘어선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지역의 치료 프로젝트 모델로 함께 키워보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가 말을 받았다. 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고 운영 인력을 보충하거나 작은 전시 공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성 있는 공간입니다. 도연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말은 그럴듯했고 진심도 느껴졌지만 마음 어딘가가 불편하게 일렁였다. 그들이 떠난 후 도연은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숨의 집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건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요와 여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곳은 소음과 자극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던 사람들이 겨우 숨을 쉬는 공간이었다. 정돈되지 않아도 괜찮은, 계획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곳. 그는 문득 은하가 처음 찻집에 붙여두었던 문장을 떠올렸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는 곳. 그 문장은 지금의 숨의 집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말보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러 이곳에 왔다. 그런데 세상의 언어가 다시 이곳을 침범하려 하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시간을 마당에 머물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앉아있는 이들의 숨결, 글을 쓰다 멈춘 손끝, 눈을 감고 차향을 느끼는 표정. 이 모든 것이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음의 방 노트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머무는 곳 부디 이 자리를 설명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도연은 확신을 가졌다. 그는 바로 지역재단 측에 연락해 정중히 제안을 거절했다. 발전과 확장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공간이 가진 본래의 이유와 숨결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도연은 은하에게 편지를 썼다. 보낼 주소도 없었지만 그는 편지를 썼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마음으로. 은하 씨, 요즘 저는 조금 다르게 숨을 쉽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숨을 쉬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숨을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당신의 침묵이 그립습니다. 조용히 차를 내리던 손길,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이 공간이 그런 시간이 계속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접어 창가에 올려두고 도연은 오랜만에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 이곳에 오던 날부터 숲길을 걸으며 울었던 밤, 은하와 함께 마당을 쓸던 아침, 편지를 받고 도망치듯 나왔던 순간까지. 그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한 줄씩 기록했다. 그의 글은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꺼내어 햇살 아래에 놓아두는 일이었다. 썩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그러나 집착하지 않도록. 며칠 뒤, 한 여성이 숨의 집을 다시 찾았다. 긴 머리를 풀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은하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조용히 문을 닫고 그대로 도연 앞에 섰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난 후 은하가 입을 열었다. 이곳이 그대로여서 다행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그대로네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까지는 자신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셨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끝에서 마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도연은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누군가와 다시 시작하는 건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차를 마신 그날 밤 이후 은하는 며칠 동안 숨의 집에 머물렀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도연은 예전처럼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고 은하는 주방에서 차를 우렸다. 두 사람은 마치 몇 년간의 공백이 없었던 듯 자연스럽게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침묵의 이면에는 조심스러운 탐색과 묵은 감정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하는 정원의 핀 매화나무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바람이 불고 꽃잎 몇 장이 떨어졌다. 그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당신은 변했어요.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는데 마음은 더 크게 느껴져요. 도연은 작게 웃었다. 당신도 변했어요. 전보다 말이 많아졌는데 그 말들 속에 숨겨진 감정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진 건 겁이 나서였어요. 당신이 저를 원망할까 봐 아니, 사실은 당신의 삶 속에 제가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나도 당신이 떠난 뒤에야 알았어요. 우리가 만든 공간이 어느새 나에게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걸.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나 원망은 없었다. 대신 스스로에 대한 고백과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이해만이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은하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내일은 함께 산책할래요? 예전에 당신이 자주 걷던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둘은 이른 아침부터 산길을 따라 걸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길은 험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가끔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예전엔 늘 앞만 보고 걸었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멈춰서는 게 더 용기라는 걸 알았어요. 은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저도 멈췄어요. 떠났다고 해서 달아난 건 아니었어요. 제 안의 두려움과 마주하기 위해 혼자 있어야 했어요. 그 시간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어요. 산길의 끝에서 작은 정자가 나왔다. 둘은 그곳에 앉아 따뜻한 물을 나눠 마셨다. 고요한 숲속에서 말보다 마음이 더 크게 울렸다. 은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도자기로 만든 작은 찻잔이 들어있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잔이었다. 바닥에는 작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숨, 그리고 다시. 도연은 그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직접 만든 거예요? 응, 떠나 있는 동안 도예를 배웠어요. 손으로 흙을 만지면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이 잔, 숨의 집의 첫 공식 찻잔이 되겠네요. 둘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도연과 은하는 함께 숨의 집을 정리했다. 마당에는 새 화분이 놓였고 작은 벤치도 새로 만들었다. 은하는 찻잎을 직접 고르고 말리는 법을 도연에게 알려주었다. 도연은 손님이 남긴 글들을 정리해 작은 책자로 묶기 시작했다. 이 공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상처를 숨기기 위해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며 옆에 서 있었다. 하루는 은하가 말했다. 이 공간을 지켜줘서 고마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 공간이 날 지켜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긴 흔적이요. 해가 지는 저녁, 숨의 집 마당에 따뜻한 등이 켜졌다. 도연은 그 불빛 아래에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는 곳. 은하가 그 옆에 작은 꽃을 놓았다. 이제 여긴 우리 둘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차는 유난히 깊은 향이 났다. 그 향기 속에 과거도, 상처도, 기다림도 모두 녹아 있었다. 봄이 완전히 정착하고 마을 곳곳에 초록이 번지기 시작했다. 숨의 집도 그 흐름 속에 조용히 물들어갔다. 이제 이곳은 단지 머물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고 간단한 글쓰기 모임이 열리기도 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시를 낭독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도연은 바쁜 하루 속에서도 차를 따를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혔다. 은하는 여전히 조용히 곁에서 일상을 함께 채워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 대신 서로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걷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손님이 다시 찾아왔다. 기자였던 그녀였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훨씬 건강해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책을 썼어요. 당신이 건넨 조용한 시간이 글이 되었어요. 그녀는 책 한 권을 내밀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숨 멈추는 법을 배우기까지. 도연은 조용히 책을 받아들었다. 축하해요. 정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제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런 공간을 지켜줘서 감사해요. 그녀가 떠난 뒤 도연과 은하는 책장을 하나 만들었다. 숨의 집을 거쳐간 사람들이 남긴 책, 글, 엽서들을 모아놓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흔적의 방이라 이름 붙였다. 그날 밤 은하는 조용히 말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옆에 머물러 주는 거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물건들을 나누는 장이었다. 숨의 집도 조용히 참여했다. 은하가 만든 도자기 찻잔, 도연이 엮은 짧은 글고들, 아이들이 쓴 엽서들이 전시되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어떤 이들은 글을 소리내어 읽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저녁 한 어르신이 도연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이곳이 참 고맙소.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여기에 몇 번 다녀갔지. 이 나이에 눈물이 날 줄 몰랐는데 그저 앉아있다 보니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축제가 끝난 뒤 도연과 은하는 다시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주변은 조용했다. 은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서로 닿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그땐 서로를 보느라 자신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젠 어때요? 도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은 나를 알게 되니까 당신도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은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그날 밤 도연은 노트를 펼쳐 마지막 한 페이지를 채웠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우리는 때때로 멈추고 무너지고 다시 걷는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곁에 머물 수 있다면 그 불완전함조차도 따뜻해질 수 있다. 나는 이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알았다. 그것은 함께 숨쉬는 용기다. 몇 달 뒤 숨의 집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때로는 상처 입은 가족이,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글만 쓰는 청년이, 때로는 더 이상 울 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도연과 은하는 그들을 위한 차를 준비하고 자리를 비워두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야 할 때면 이렇게 말했다. 천천히 오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직은 아닐 수 있지만 곧은 맞을 거예요.